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열두 개의 달로 이루어지는 한 해. 올해도 쉼없이 열심히 돌아 거의 다 돌고 한 바퀴를 돈 1년을 마무리할 차례였는데요. 딱 6일쯤 되었을까요? 24시간 곱하기 6 하면 144시간인데요. 144시간 동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구의 궤적은 그만큼 움직였었을지 참 답답해 보이고 멈춰선 느낌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녹음으로 준비된 이 방송이 전파를 타고 흘러나갈 일주일쯤 후에는 멈춰선 만큼이 모두 흘러 정상적인 한 해의 시계를 굴려나가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시작과 함께 들으실 노래는 퀸의 Will Rock You, 경쾌한 노래죠. 이 음악을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12월 9일에 녹음되었음을 알립니다. 도시이야기 오늘은 길벗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때와 좀 다른 그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그 사연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바로 현아가 읽어주는 사진 한 장을 길벗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진에는 3장의 사진이 같이 있습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외국인 여성의 손가락은 어떤 신호 같은데요. 그 뒤에 붙어있는 건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둥근 모양의 건물에는 그림들이 그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진을 보겠는데요. 오른쪽 윗 사진에는 건물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군요. 아마도 예전에 공장으로 쓰이던 건물이 아닐까 짐작이 가는데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잔디밭 위에 사람들이 보이는군요. 장터가 열리고 있는 건지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간에 이런 사진을 들고 나오셨네요. 오늘의 깜짝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하죠?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이 계시는데 바로 도시이야기의 메인 앵커이신 현아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앵커님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아입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주말에 무리를 내가지고 잘 안 들리는데 오프닝과 사진 한 장 읽어주는 진행이 어떻던가요? 네, 아주 스무스하게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요? 네. 옆에서 제가 초대 손님을 하니까 훨씬 마음 편한데요. 그렇죠. 네. 자주 한 번씩 이렇게 바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사정이 생겨서 현아 앵커님이나 아니면 또는 제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럴 경우를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청취자들을 했었고요. 위해서 깜짝 선물로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사진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도시에서 담겨 있는 메시지는 또한 무엇일까? 저도 궁금한데요. 어떤 말씀이 나올지. 제가 여기는 이제 독일 비스바덴의 사회문화센터라고 하는 곳이에요. 슬락토프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공장은 아니고 도살장이었어요. 과거에 도살장이었던 곳을 이 지역 주민들이 이곳을 이대로 그냥 없앨 수 없다라고 해서 주민 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사회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슐락토프는 독일어로 그대로 도살장. 네, 네, 그러한 뜻이고요. 그래서 이 형광색 옷을 입은 여성은 코니크루렉이라고 하는 이 사회문화센터를 이제 그 운영한다기보다 그 함께 일하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상당히 직원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의 이제 포지션은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 운영하는 이제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그 사회문화센터에 굉장히 많은 이제 직원과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무엇을 제가 무엇인가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거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지 사회문화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고 저희가 그 전날 갔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다음날 이분이 오니까 이분하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소개를 받고 다음날 저희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열심히 세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장면은 저희가 뭐래 9to6를 근무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네.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그래요? 그러면 그 외에 무엇을 하시죠? 그랬더니 요가도 해야 되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려야 되고 또 뭔가의 그 자조 모임처럼 어떤 모임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풀로 근무하는 것이 별로 원하지 않다. 원하지 않고 본인이? 네, 돈을 많이 들이면 그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나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게 필요 없고 이 정도로 만족하고 충분히 자기 생활을 누리고 있다. 본인의 선택이었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만큼 언제든지 더 근무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원하지 않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딱 자기한테 적당하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빨리 연금 생활자가 되어서 이후에 보다 자유롭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말이 상당히 좀 제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는 먹는 거나 뭔가 자는 거 이런 거에서는 상당히 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문화를 즐기는 거 그리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좀 더 뭐 축제같이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일상에서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와 함께 제가 2017년에 이때 독일을 지금 한 17일 정도 쭉 가게 되었는데 이때 가장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문화를 이렇게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삶의 기획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기획. 그래서 제가 이후로는 어떻게 하면 이 어떤 예술적 접근들 그리고 문화 다양한 사업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방향을 좀 이 사업을 통해서 방향을 좀 설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에 자기 삶의 기획에 일정 정도의 그러한 지침을 지침이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삶의 변화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이후에 계속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독일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다녀오신 그런 같은 설명인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뭐 그때 어떤 어떻게 해서 가게 됐고 가서 무엇들을 바라봤고 또 어떤 도시들을 거쳤는지 뭐 이런 말씀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럼 먼저 제가 어떻게 해서 독일을 가겠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좀 이따가 이 옆에 벼룩시장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건 그래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6년까지 그 효자 문화의 집이라는 곳에서 12년 근무를 하다가 뭐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문화인류학과 박사 과정을 들어갔지만 거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도망친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하고 싶지는 않고. 여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체가요? 아니요.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이. 네. 2016년에 그만두고, 효자문화를 그만두고, 2017년에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그래서 뭔가에, 이 새로운 환경?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로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좀 해외에 좀 나갔으면, 그 이전에는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65일 거의, 긴장 상태여서 어딘가 장기간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열심히 이제 여기저기를 찾아보다가 우연하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A 라운드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보고, 그것을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그거를 다른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분들에게 이제 전파시키자라고 하는 약간 프로젝트였어요. 해외 지원하는 프로젝트죠. 그런데 이때 시점이, 그 이전에는 예술 강사들, 즉, 문화예술 활동을 보고 와서 문화예술 활동을 시연하는 그러한 2016년까지는 그랬다면 문화의 집에서 일하실 때 아니면 그러니까 그 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이 프로젝트가 A 라운드라고 하는 프로젝트였고요. 그랬을 때 2016년까지는 그런 예술 강사 중심의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직접 진행하는 이런 위주의 프로젝트를 지원했다면 2017년부터 연구 영역이 생긴 거예요. 섹션이.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문화가 어떤 그러니까 좀 더 이론적 분석과 왜 이러한 부분들이 그곳에서 진행이 됐냐라고 하는 좀 더 그런 연구 파트가 이제 섹션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독일을 전혀 모르고 독일을 모르고 독일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랑 친한 언니를 꼬셔서 그 언니는 독일 유학을 갔다 와서 아주 독일어가 유창합니다. 그래서 그 언니와 함께 제가 같이 신청을 했고 굉장히 그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한 4팀, 5팀이 선발이 됐어요.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 섹션으로 해서 들어갔고요. 그 당시에, 2017년대가, 그때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전반에 대한 고민이 어떤 삶의 향유적인 접근이 아니라 접근성을 높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삶 중심의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화두였어요. 키워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삶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보고 오자.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거시적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를 몰랐다가 제가 문화의 집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사회문화센터 중심으로 비슷한 형태. 그렇죠. 문화의 집이 처음에 2000년도에 한국 사회에서 조성이 될 때 다양한 사례를 해외 사례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의 사회문화센터였어요. 그래서 원조는 아니지만 그런 사례 중에 하나로 문화의 집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궁금증이 있었고 그 전부터 사회문화센터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이 있어서 과연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문화의 집에서 근무하셨고 좀 영감을 얻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회문화 센터, 독일에서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던가요? 우선은 항상 한국의 이제 다른 분야의 정책도 그렇지만 정책이 너무 빨라요. 뭔가 이렇게 딱 선언되고. 그러니까 사회문화센터는 독일의 686의 연결선상에서 이 사회에 대한 변화가
가 있으려면 네. 문화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먼저 사회문화센터를 주민들이 만들어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주정부에 차후에 이제 우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는 활동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경우는 먼저 문화 정책이 만들어지고 전국에 일률적으로 어떤 모델들이 그렇죠. 있고 그거를 네. 일률적으로 딱 세팅하는 시군구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간판 디자인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실내 공간 조성들 공간이 뭐가 필요해요. 비디오 부스, 컴퓨터 부스 예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거의 비슷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세팅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전국에 똑같이 그거를 조성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 지역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 진짜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의도나 이런 방향에 의해서 만들어졌기보다는 정부에서 문화 정책 중에서 문화 정책으로서는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그 이유가 그 이전엔 예술회관이나 굉장히 큰 시설들에 대한 문화 시설이 지어졌거든요. 하드웨어가 그런 식으로 지어졌다가 좀 작은 공간 그리고 그 생활 밀착형.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편하게 집 근처에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만들어진 게 그게 문화의 집이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이전에 그렇게 큰 공연 중심의 뭔가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전시를 보여주거나 공연을 보여주거나 이러한 형태였다면 그게 이제 좀 더 작은 그 동네나 가까운 지역으로 접근하고 또 공연이나 전시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직접 가까운 곳에서 뭔가 이렇게 본인이 직접 해보는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체험이나 향유나 접근성 이런 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들이 이제 소비자이자 생산자이고 창작자다라고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이제 성장하게 되었던 그 계기의 시발점이 저는 문화의 집처럼 그런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까 제가 이제 문화에 대해서 좀 문외하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듣다 보니까 이를테면 문화적 그 사회 운동의 형태, 뭐 운동이라기보다 사회적 어떤 메커니즘으로서 문화의 역할 이런 것들이 중요성이 좀 강조되고 확인되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정부가 그걸 지원하는 형태로 그 사회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걸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나 이런 걸 들어본 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도 실제 주민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곳들은 예를 본인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고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면 거기에 가장 좋은 거는 거기에 다양한 대상들이 모여질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미리 세팅되어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시설, 노인 시설, 장애인 시설 다 분류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복지적 접근이 아니라 주민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거기에서는 그게 복합적으로 지역의 고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 실제 다양한 해외 사례에서도 주민 커뮤니티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이를테면 딱 예상되는 그 비슷한 형태들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문화적 그 결과물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물론 이제 크게 보면 그냥 주민 활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이제 벼룩시장을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 그것에 제가 이제 이 벼룩시장을 왜 얘기하고 지금 한국에서도 한참 붐이 있어서 그 셀럽들, 프리마켓에 셀럽들을 모셔서 프리마켓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이 반대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이 벼룩시장,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슐락토프에서 이루어지는 벼룩시장은 1년, 저희가 이때가 9월에서 10월 정도 갔었는데 미리 다음 연도 계획이 나옵니다. 이때가 시장에 대한 네. 이게 마지막쯤 됐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아요. 벼룩시장 운영을 하는데 그리고 얼핏 봐도 상당히 많은 몇백 명 이때 사람이 적게 모인 거거든요. 네, 적게 모였다고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딱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1년 단위의 행사가 전년도 10월에는 다 이렇게 언제 이 다음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셀럽들은 컴퓨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뭐 어느 정도 몇 유로 정도를 내요. 몇 유로 정도를 내고 그리고 자기가 자판을 열어요. 자판을 열고 그 왔을 때 전혀 뭐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여기 코니크룰의 그 형광색 입으신 분이 이 전체 진행자였거든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자기는 옆에서 놀고 있어요. DJ가 있는데. 거고, 네. 와서 주민들이 스스로 열고 거래하고 그렇죠. 미리 자리 추천해가지고 뭐 그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 날짜에 본인이 가겠다라고 하고 신청을 해서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형태가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그 프리마켓이나 이런 게 지원금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미리 할 수가 없어요. 1년 전에. 1년 전에 미리 설계를 못하고 내년 지원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월달, 3월달 돼야지 보조금이 나오니까 미리 설계를 못하거든. 그러면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지원금 없이 주민들의 참여, 주민들이 오히려 돈을 내요. 여기 자기가 갖고 온 물건들을 다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금 마련을 하고 또 거기에 몇 프로는 어떤 그 공공의 그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하고 그렇게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좀 이런 형태가 우리 사회에서도 좀 많아져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언젠가는 꼭 이 형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셀럽 얘기도 하셨는데 셀럽 말고도 이제 제가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잘 안 올 것 같으니까 뭔가 사람들이 오게끔 한다고 뭐 공연팀도 불러서 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런 게 안 보이던가요, 여기서는? 여기 디제잉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디제잉 하신 분도 본인이 신청하신 거예요. 아, 자기가? 네, 본인이 신청해서. 와서 즐기는 거구나. 네, 그렇게 하면서 즐기서 노셨던 거고, 다른 때는 음식거리랑 이런 데도 오신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 일정 정도의 참가비를 내고 오셔서 왜냐면 먹을 거리는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팅을 하잖아요. 우리는 미리 공연이나 뭐 이런 걸 세팅을 해서 부스까지도 쫙 설치해주고. 그렇죠.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셀럽들이 오셔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자판을 이렇게 다 버리는데 그 형태도 다양했어요. 완전히 바닥에 깔기도 하고 본인 테이블을 갖고 와서 테이블에다 세팅하기도 하고 하는 형태에서 그 잔디밭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준비하겠죠. 뭐 깔판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어느 일정 정도 크기 이런 이제 뭐 몇 미터는 주어지는 거고, 위치 이렇게 지정하고 이런 건 사전에 좀 그 추첨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이제 오전부터 가서 봤는데 천천히 와서 조금씩 채워지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판이 벌어지는 게 그러니까, 정말 그게 재미있었습니다. 거듭해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뭔가가 기획돼서 동원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관이 개입된 느낌이 항상 그러니까 의도성이 너무 강하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획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필요해요. 이것도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기획은 항상 필요하지만 역할이 제한적이고 그 주체는 그걸 근데 어떤 기획이냐. 어떤 무엇을 원하는 기획이냐 했을 때 우리는 사람이 무조건 많이 와야 되고 뭔가의 그 방향이 예를 들어서 이 벼룩시장의 기획 방향과 의도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뭐 기후위기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안 와봐다잖아요. 이렇게. 네. 네,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안 쓰니까 나눠 쓰고 그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잘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행사를 할 때 보통 그렇게 진짜 이 벼룩시장의 형태기보다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구경할 거리와 계속 그 손님으로 만드는. 네. 와서 주인이 돼가지고 뭔가 계속 뭐 자기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죠. 네, 보여줄 것을 준비해서 볼거리 뭐 이런 것들로 세팅되어지는 그거는 이제 보여주는 행사에 머무는 것이 이제 상당히 많다. 물론 좋은 공연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감흥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지만 필요하죠. 때로는. 근데 그거는 좋은 공연을 보여줘야 하는 기획이 있을 때 그게 필요할 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진짜 이런 벼룩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그 공급 과잉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이 소비보다 생산이 더 훨씬 많아졌고 더 이상 너무나 많이 지금 생산되기 때문에 실제 이 생산에 대한 것들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적게 사야 되는 거고 본인이 쓰고 있는 것들을 멀쩡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서 쓰고 그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결과지 이게 그런 목적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항상 저도 이제 기획하고 뭐 이런 일을 행사를 하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내면에 있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기획하는 거, 운영하는 거, 방향을 설계하고 사람들하고 그 지점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부분이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삶의 기획력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문화가 그 어떤 누군가의 삶의 기획을 도와주거나 한다는 표현으로 들리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니 내 삶의 기회. 내 삶의 기회. 그 문화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그 문화 프로젝트에 내가 참여하고 내가 함께 함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심오해질 수도 있고 또는 삶의 방향 이런 부분들이 잠깐 이게 또 다른 삶의 그런 방향도 있었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문화력이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힘이 생겨야 되는데 문화적인 힘이 생겼을 때 내 삶을 기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그렇죠. 요즘에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한국의 이 교육의 문제는 옆집 아줌마가 그 모든 교육을 좌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따라할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문화적인 행위를 하고 함께 무엇인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다른 생각을 갖게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삶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저런 지점도 있구나. 꼭 내가 돈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게 좀 더 가치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들하고 무엇인가 함께 환경적인 고민을 한다라든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전거를 탄다라든지 뭔가 이러한 다른 삶의 가치를 느끼는 이런 지점이 생기면 그 자기 삶에 대해서 기획의 방향을 자기가 키를 가지고 움직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를테면 그 사회적 문화센터에서 사회문화센터 이런 공간을 통해서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어떤 이를테면 합창단의 일원이 돼서 몰입하고 즐기고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의
네.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네. 거기 그 안에서 또 영감을 만들어가고 네. 이런 그렇죠. 역할을 문화가 하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얘기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합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래도 예술적 행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술적 행위를 통해서 감흥이 느껴지면 굉장히 이제 그 에너지가 생기기도 하고, 뭐 시너지가 나기도 하고, 막 그 감을 즐기면서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해서 그 합창의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동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더 훨씬 내 삶이 가치롭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멋진 누군가 뭐 어떤 멋있는 성악가가 불렀던 노래를 따라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감흥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삶을 기획해낸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플러스 내 얘기가 들어가고 내 주변에 있는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 또는 전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노래로 불렀을 때 그랬을 때 그 문화력이 생기고 삶의 기획에 대한 방향 이런 부분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삶의 기획, 문화가 그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좀 몰랐는데 뭐 아시는 분일 텐데 최근에 자전거 즐겨 타기 시작하신 그 임평규 회계사님 같은 경우 지난번에 얘기를 나누다가 그 딸이었나 보다. 그 자녀들이 캐나다에 있어가지고 좀 다녀보면서 느낀 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국토가 넓으니까 동네마다 이렇게 멀잖아요. 그리고 소도시 많아야 2만 명, 뭐 8천 명 이런 도시들이 있고, 그리고 뭐 숲에서 뭐 정원이 아니라 뭐 목장 같은 이런 넓은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뭐 소득 수준은 우리보다 좀 높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뭔가 막 부를 축적해서 또 다른 뭔가를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전도된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 자체를 즐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물론 좀 웬만큼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 같으면 큰 규모의 자산가들이 가질 수 있는 요트를 보통 사람들이 가진다. 근데 그것은 그게 욕망이 아니고 거기에 요트라는 것을 즐기고 하는 거에 많은 투자를 하는 다른 데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어떤 계속적으로 축적을 해가는 소유로 그렇죠. 소유 이런 거에 그 문화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변화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멸사봉공 내에서 왠지 사는 죽이고 공을 위하는 삶의 그런 형태의 이데올로기였죠. 그 삶을 중심으로 살아왔다고 하면 지금 멸공 봉사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이 기점에 이제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전환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거에는 이제 그 뭔가 사회의 움직임이나 이런 사회에 조금 더 봉사하고 이런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자기 삶의 목소리 그러니까 각각이 갖고 있는 자기의 존재 가치와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개인이 잘 성장해야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과거에는 우리부터 살폈다고 하면 좀 개인 너무나 개인을 많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뭐 강요된 공동체. 애들이 얘기하면 어른한테 뭐 말대답한다고 이게 싸가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당히 개인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피력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은 좀 전환이 되어서 MZ세대라고 하면서 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충분히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촛불집회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그렇죠. 우리가 흔히 젊은 애들이 MZ세대들이 사회적 의식도 없고 막 이렇다고
외도에 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굉장히 틀린 얘기라는 것을 금방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아이들이 본인이 투자할 때는 확실히 투자를 하고 뭔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른들의 시선으로는 그걸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전에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게임 안에서의 자기가 왜 이 게임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고 이 안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고 이걸 통해서 자기가 그냥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에 거기에서 취하는 지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 우리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많이 만나는 세대라고 보면 이미 젊은 세대들은 다른 식의 커뮤니티 형성 방식이 이들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모른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을 약간 폄하하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얘기가 살짝 좀 먼나가긴 했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60년대생, 70년대생 저와 비슷한 세대는 결코 우리의 그 후배 세대들을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큰 코 다칩니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젊은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자기 얘기 하려고 하지 않고 얘기를 천천히 많이 들어주면 그 아이들이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한 두세 번 만나다 보면 천천히 자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상당히 심도 있고 저희가 참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원래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 또 많이 있는데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래는 시국도 그렇지만 우리 많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적이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네, 걱정 말아요 그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앞서 이제 독일에서 그 좋은 기회를 얻고 다녀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다녀오신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이 있었나요?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장기로 갈 생각은 아닌데 일정을 여기저기 짜다 보니까 17일 정도로 일정이 아마 17박 19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뭐 베를린, 바이마르, 미넨, 디센, 슈투트가르트, 민스터, 비스바덴까지 해가지고 7개 도시를 돌았는데요. 네. 저도 가본 도시 있습니다. 민스터. 항상 말씀하셨던.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민스터 같은 경우는 길버님이 생각이 났어요. 네. 그 자전거가 그 모든 역과 뭐 이런데 그 자동차보다 정말 자전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만큼 타는 자전거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거기다 운전하기 진짜 힘들겠다. 차를 갖고 다닌 사람들이 운전하기 힘들겠다. 자전거가 많아서 이런 생각도 들었을 정도로 뭐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근데 역에 항상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거. 그 주차장이 아마 대략 수천 대가 뭐 몇 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런 거를 저도 독일 가서 처음 보고 매우 놀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안타깝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그때 이제 여러 지역을 한꺼번에 기간에 맞춰서 돌아다니려 보니까 이제 호텔이라기보다 에어비앤비에 머물면서 차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근데 너무 아쉽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렇게 다녔으면 더 구석구석을 좀 더 봤을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저희 부산에 갔다 오면서도 느꼈지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요즘 그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하는 분을 볼 때도 그렇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 도시들을 그 지역을 훨씬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처음 장기간 여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욕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막 다 가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독일 연방 정부에 있는 독일 연방 그 교육부에 계시는 분을 인터뷰를 하러 베를린으로 그게 첫 코스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정을 맞춰서 해야 되니까 메일로 이제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일정을 맞췄는데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그래서 한참을 베를린까지 거의 하루를 그냥 이동만 했어요. 데만? 이동을 완전 그럴 줄 알았으면 베를린으로 갔으면 되는데 티켓팅을 미리 하고 그리고 티켓이 또 프랑크푸르트가 많은 거고. 그래서 미리 티켓팅을 하고 나중에 일정 조율이 되다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정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바로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다녀오신 그렇네요. 도시들이 참 저도 관심이 가는 도시들이 많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달 살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독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지금 생각으로는 프라이부르크나 그 근처일 것 같은데, 아까 다녀오신 뭐 베를린, 뮌헨 뭐 여러 도시들이 있었잖아요. 그 도시들의 인상이나 또 뭐 특별히 좀 그 인상 깊었던 도시나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저는 화창한 날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베를린은 상당히 우중충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그리고 우산도 샀었어요. 비가 오길래. 사람들이 우산을 근데 안 쓰고 다니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럽이 대부분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자티로 둘러 쓰고 거의 그렇게 하고 다녀서 처음에 우산 쓰고 다니다가 나중에 우산 접어서 그렇죠. 그런 게 그 우중충한 날씨를 저한테 맛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중충한 느낌이 들면 베를린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한 것 때문에 이 감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이렇게 그 감성 지수가 높아지면서 문화예술이 발달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많은 작가들도 있고 예술가들도 많고 하는 게 이러한 그 날씨와 상당히 연관이 있겠다. 저 펍을 진짜 가고 싶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못 가셨어요? 그때 그 아이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밥맛이를 제가 못 나갔습니다.
그러면 네. 혹시 광장에서 뭐 커피라든지 아니면 네, 생맥주 한 잔 그런 건 많이 먹었죠. 그 정도는 하셨고. 네, 식당에서 가면 뭐 음료를 먹겠으면 제가 무조건 맥주 먹고 광장에서도 이제 커피를 많이 즐기고. 아니었으면 제가 잘 알죠. 아니 저 광장 문화를 좋아하니까. 네, 광장. 저도 그게 제일 좋았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광장이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섞여 있어서 하고 이제 옆에서 또 동양인이 그렇게 많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그렇죠. 돌아다녔을 때. 그래서 상당히 이제 주변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그 독일에 대한 그 다녀온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했던 코너 옹고지신 전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것을 익혀가되 새로운 것을 알아가다. 혁신은 나를 지키되 거듭 태어나는 것. 옹고지신 전주를 말해봅니다. 이 코너는 시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전주에 대한 것과 반대로 좀 달라지거나 바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들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현아 앵커님께서 이 대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글쎄요. 전주에서 태어나고 전주에서 활동하면서 앞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전주에서 살 것 같긴 한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주에서 오랫동안 했던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풍남제가 기억이 나요. 시청 뒤쪽 기린대로.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체 그렇죠. 난장처럼 벌어지고 그때는 전주에 살던 사람들이 정말 다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서커스도. 그게 아마 지금 홈플러스부터 저기 노송병원까지 거의 다 막았어요. 네. 그러면서 그런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왜 이런 게 사라졌을까?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뭐 전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랬다가 아마 다 사라졌다가 그게 또 그 지역의 가치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지역 축제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정부에서 축제를 지원을 해주면서 또 우후죽순으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서 막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저희 축제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시겠죠. 뭐 작은 축제부터 큰 축제까지 여러 가지를 이제 기획도 참여해보고 직접 운영을 하고 해봐서 축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 옥토버 페스트가 독일에서 유명하잖아요. 맥주 축제. 어느 도시인가요? 미넨에서 진행했던. 예. 미넨은 맥주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미넨의 옥토페스트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랬더니 저랑 같이 갔던 그 언니가 자기는 유학 시절에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안 갈 수 있냐. 난 무조건 가야 된다. 해서 미넨의 옥토페스트를 다행히 그 기간이 그때 열리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난 꼭 가야 된다 하고 갔어요. 갔더니 굉장히 창고형으로 된 엄청나게 큰 공간에서 공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맥주 회사마다 그 하나씩 공간을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여러 개의 맥주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좀 독일 사람들이 좀 얌전하다고 느꼈거든요. 물론 이렇게 굉장히 억양이 이렇게 강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액티브한 뭔가의 느낌은 있지만 정말 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미친 듯이 노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근데 들어갈 때 좀 무섭긴 했어요. 거기 처음에 입구에 들어갔는데 가방을 다 검색하더라고요. 혹시 그러니까 뭔가에 이제 사고나 그리고 테러라든지 이런 게 독일 경찰들이 등치도 크고 어마어마하게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가방 다 이렇게 검사하고 막 이랬는데 특히 외국인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근데 너무 사람이 외국 사람들도 많고 막 이래서 감흥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사람 구경하고 정말 크구나. 근데 맥주 축제를 참 이렇게 회사에서 직접 본인들이 투자를 하면서 한다는 게 좀 신기했는데 그 옆에 지나가면서 슈투트가르트에서도 포크 페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포크 페스트. 포크. 네. 포크 페스트를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도 맥주 축제,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맥주 축제래요. 그것도 맥주 네, 축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네, 큰 네. 맥주 축제인데 우리는 옥토페스트만 알았던 거죠. 1위만 항상 기억하는. 역시 네. 맥주는 거기군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궁금하다. 가봐야겠다. 네. 저희가 이제 일정 중에 슈투트가르트를 가는 게 있어서 가야겠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가 훨씬 좋았어요. 그게 왜냐하면 거기 있는 그 슈투트가르트 사람들이 민속 의상을 입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원래 그 자기의 전통적 전통 의상을 입고 그래서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그런 거를 입으면서 그 축제를 즐기는데 약간 옥토버 페스트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느낌. 그리고 더 큰 그런 느낌이며 이를테면 세계적인 축제, 네, 세계적인 다른 나라 사람들도 네, 오고, 그런 축제의 느낌이었으며 포크 페스트는 거기도 이제 굉장히 몇백 명, 몇천 명까지도 오는 굉장히 큰 규모였지만 이제 좀 더 지역 사람들이 많은 분위기. 그리고 학생들이나 뭐 이런 335 이렇게 몰려다니는 느낌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제가 더 재미있고 좀 편안하다 느낌이 약간 좀 더 그 지역 축제, 그 지역 사람들의 축제, 축제라는 게 원래 보통 그런 거잖아요. 네, 그거에 더 가까운 그 말씀이네요. 지역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의 느낌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외지인인 제가 가더라도 그게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인. 옥토페스트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뭔가 이렇게 제약을 해야 된다라거나 뭐 이러한 느낌이 강했다라고 하면 좀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전통적인 놀이의 방식도 있었어요. 굉장히 뭐 몇백 년 이상 했다는 미끄럼틀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뭐 이런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해왔던 그 전통 놀이의 방식 이런 것들도 시연이 되었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저한테는 그때 이제 느껴지면서 전주에는 왜 이런 축제가 다 사라졌지? 없었던 거는 아닌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난장도. 그렇죠. 그런 거에 가까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비빔밥 축제라든지 그게 이제 발효식품 뭐 이렇게 하면서 엑스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비빔밥 축제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지역민들이 즐기는 축제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제가 낮에 점심을 같이 드신 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뭐 전통 문화 도시답게 대사습이나 이런 거에서 공연을 하고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김영창들이 있고. 근데 지금 그게 다 사라지고 이게 전통 문화 도시인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법백을 같이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제 축제가 이뤄지고 대사슴놀이가 만들어지고 했을 때 약간 그 소수의 리그의 느낌이 있고 그냥 가는 사람들만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축제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카니발적인 요소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재미적인 부분들이 있어줘야 되는 축제가. 모두 나와서 좀 즐기고 이렇게 같이 치르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역할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민들이 그러니까 가서 그냥 구경하는 구경뿐이 아니라 무엇인가 가서 음식을 만들든지 가서 무엇인가를 뭐 한다든지. 하다못해 가장인들이라도 누군가 다 역할을 해서 와서 모두가 만들어내는 그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해왔다가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왜 어떤 이유에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축제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싹 사라졌다가 다시 세팅해가지고 재세팅해서 만들어냈는데 그러한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이미 벌어진 이상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작은 축제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함께하는 뭔가 전주에 걸맞는 정통성이나 뭔가의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잘 만들어지도록 행정이 주도하지 말고 좀 뒤로 물러서서 옆에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앞에서 제가 사회문화센터 얘기했던 부분하고도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지원해주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행정하고 같이 일을 하고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행정에서 예산이 만약 1억 정도가 투여돼서 하잖아요. 영원 예산이 드는 것과 1억 예산이 드는 것이 있으면 1억이 너무 크다. 1,000만 원 예산과 영원 예산 100만 원 예산이 있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예산은 관심을 많이 갖는데 100만 원이나 예산이 안 들어간 거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돈이 예산이 들어갔을 때 담당자가 그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얘를 부각을 1,0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부각을 시키지만 그러지 않고 주민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뭔가 작게 행사하는 거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 부분이 정말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런 그거는 시각들을 빨리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근데 한 제가 20여 년 이상 제가 행정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바꿔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방법을 찾기는 해야 돼요. 그냥은 안 만들어질 것 같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좀 전주스러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움직임. 근데 이거는 짧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길게 가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바라봐주는 그러한 이제 주변에 도움도 필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한 5년 이상 10년 이상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져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제가 이제 시민문화축제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진짜 그냥 문화의 집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500명 이상 사람들이 참여하고 지역의 학교 이런 데들도 다 연결시켜서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러다가 각각의 학교 예산들을 붙여서 본인들이 같이 조금씩 모아냈어요. 모아내서 하니까 얘가 엄청나게 풍성해지고 재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 안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장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뭐 여튼 그러한 좀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이 조금 약간의 전문가들이 약간 붙기는 해야 될지만 여튼 그 시민들을 주인으로 참여자로 만드는. 네. 이렇게 전문가들이 약간은 붙어줘야 그렇죠. 되니까 그게 이제 문화 활동을 이해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시민 중심의 그런 축제를 만든다. 이런 게 동의하는 이제 기획자들이 함께 붙어서 활동가처럼 움직여서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내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그러니까 비빔밥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콩나물밥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다 보면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들이 뽑아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게 진짜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네라고 하는 게 동의가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충분히 함께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8년 전과 비교해 왜 사람들이 적게 나오는가라고 궁금해하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요. 앵커는 마침내 지난주 토요일과 같은 장면들이 펼쳐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위기지만 기회로 만들어가는 역동성,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 사회의 저력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 힘으로 지금의 국면이 잘 정리되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도시 이야기도 이와 같을 것이라 여깁니다.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쏟아낼 때 비로소 도시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시 이야기가 앞에서 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I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 did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urt myself and missing my past, but I've come through. We are champions, my friend. And we'll keep on flying.
my bows and my curtain calls. You brought me fame and fortune and everything that goes with it. I thank you all.